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13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 중반쯤부터 시작하겠는데, 가능하면 6절을 끝내려고 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칸트 부분부터 설명할 차례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칸트 젤프스트 부스터 다룸 다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칸트 자신은 그가 어두운 영역으로 감행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 영역이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의 빛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영역으로 폴바겐 감행하다 밀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의 도식론은 거죠. 도식론은 뭔가 어둠에 쌓여 있고 아직까지 뭔가 그 존재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역, 이것을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식 안에서의 어떤 그 감각 내적 형식인 시간과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를 연결하는 이 도식이 뭔가 어두움에 빠져 있고 존재론적으로 현 존재의 존재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러한 인식론적 시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180페이지에 나오는 원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Dieser Schematismus unseres Verstandes in Anziehung der Erscheinungen und ihrer bloßen Form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의 오성의 이 도식론, 오성입니다. 오성의 이 도식론은 뭐와 연관하여 현상들 그리고 현상의 단순한 형식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의 오성의 이 도식론, 그러면 현상과 현상의 형식이 뭐겠어요? 여러분,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 현상은 감각 내적 외적 형식을 통하여 들어오잖아. 그죠? 우리는 물 자체를 모르잖아. 인식과 연관하여서 구분되는 이 현상과 현상의 형식이 뭐겠어? 감각 내적 형식, 외적 형식인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겠죠. 감성론에서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하여 오성의 이 도식론은 은폐된 기술이야.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은폐되어 있는, 숨겨진 기술이야. 기술, 쿤스트, 기술인데, 근데 여기에서 왜 칸트가 여러분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은폐된 기술이라 그랬겠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론 안에 있으니, 이것은 범주와, 선험적 오성의 범주, 그죠? 오성의 형식인 범주와, 그 다음에 선험적 감성의 형식, 내적 형식인 시간을 연결하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진정한 한트그리프, 손으로 잡는다는 거야. 취급 방법이야. 그것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그걸로부터 끌어내어서 그것을 은폐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눈앞으로 두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도식론을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과 연관하여, 그죠? 자연은 대가리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세계의 인과관계가 인식 안에 있는 오성의 능력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실체, 이러한 범주표에 들어있는 이것이
뭔가 분리되어서 그래서 초월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이데거처럼 이 현존재의 거기에로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아. 그래서 객관적 연역과 주관적 연역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다가 그것을 캐내어서 그것을 은폐되지 않은 채로 눈앞에 두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그러한 인과관계를 추론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사물의 물 자체는 알 수 없어. 왜? 우리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현상과 우리의 머릿속에 미리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감각 외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시간 공간을 통하여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죠? 이 현상과 관계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인식과 관계없는 자연의 법칙의 객관적 영역은 우리는 학문적 토대로서 단지 특정한 이성의 이념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추동하고 그 이성의 이념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이성의 특징을 우리는 이러한 학문 이론적인 그 당시의 뉴턴의 물리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통하여 그 학문성을 추구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관점을 넘어서 있는 물 자체의 자연의 세계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 안으로 들어온 그 현상을 도식을 통하여 시간과 연결하는 이 도식을 통하여 오성의 범주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통하여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하여 판단을 내릴 뿐인 거야. 여기에서 난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한 철학자는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단지 하이데거와 같이 해석한다는 방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거지. 이거를 해결해서 물 자체를 안다. 그래서 이 현상과 물 자체를 통합해가 그것을 해결한 철학자가 누가 있어? 이걸 해석학적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은. 자, 그래서 칸트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철회하고 있는 도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주제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빛 속으로 데려와져야만 돼. 만약에 이 존재라는 표현이 회피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칸트가 피하고 있는 거죠. 회피될 수 있는이 아니라 증명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자 한다면 칸트가 피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론적 어두움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주제적이고 원칙적으로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가 하는 게 뭐죠? 대가리 속에 있는 시간을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 사이에 두는 거야. 쯔비쉔 자인이라 그래요. 사이의 존재. 이해가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역사성과 주체의 움직임, 현존재의 거기에를 앞서 규정하고 있는 그 객체로서의 역사, 자연, 그 다음에 생활세계, 이런 것들과 현존재의 어떤 존재 방식과의 연결 안에서 현존재와 세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 사이에 위치시킨다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다음의 분석에서 존재 시간성이라는 칭호 아래에서 밝혀져서 부각되게 될 바로 그 현상들이, 그죠? 통속적인 이성의 가장 은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분석론으로서 칸트는 철학자들의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속적 이성의 가장 은밀한 판단이
결국은 바로 이 현상들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 시간성의 틀 아래에서 다음에 분석론이 부각되고 있는 그 현상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요건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돼. 템포랄리테트는요, 존재 시간성은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시간성, 짜이틀리카이트로부터 또 다시 존재 자체의 시간으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존재 시간성은요, 고대 철학부터 칸트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이 존재 시간성을 이야기했어.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요걸 헷갈리지 말라고. 존재 시간성은 하이데거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이데거의 업적은 이 존재 시간성을 현존재의 시간성, 사태를 보는 관찰자, 사태를 보는 해석하는 현존재의 주체의 시간성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야. 철학에서 말했던, 지금까지의 서구 형이상학에서 말했던 템포랄리테트는 현존재의 짜이틀리카이트랑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존재 시간성은 현존재의 근본적인 시간성인 짜이틀리카이트로부터 발원되어 나오고, 이 연결을 통하여 존재 자체의 의미를 물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현존재 자신의 시간성을 지금까지 아무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짜이틀리카이트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존재 시간성으로부터 시간을 존재와 연결한 거는 누구야?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다라고. 데카르트도 그렇다고. 그런데 이 존재 시간성은 현존재의 기초 존재론적인 역사성인 바로 그 짜이틀리카이트랑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을 먼저, 존재 구성틀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바로 이 현존재의 역사성, 거기에 그 역사성을 구성하는 세계로부터 출발했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인데어벨트 자인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존재 시간성은 하이데거가 처음 쓰는 게 아니야. 철학자들이 존재론 안에서 존재 자체의 역사를,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성을 존재 시간성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사성인 시간성과 연결시켜서 분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충분히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을 실마리로 하여서 해체의 과제를 추적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 논문은 바로 자기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도식론의 장을 또는 그것으로부터 칸트의 어떤 그 이론을, 자, 넘어갑니다. 칸트의 이론, 곧 시간에 대한 이론을 해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다음에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칸트 역시도 존재 시간성의 관점에서 존재와 시간을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존재 분석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존재 자신의 역사성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영역과 객관적 영역이 분리된 거야. 이해가 되죠? 재미있죠, 그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여지는데, 칸트는 왜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에 대한 통찰이 칸트에게는 거부된 채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다음과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에 대한 통찰이 거부된 채 머물러 있어야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이중적인
이중적인 것이 이 통찰을 방해했어. 그러니까 존재 시간성의 문제라는 거는 현존재의 역사성인 시간성과 동떨어져 분석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동떨어져서 분리해서 역사성이 없어 존재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러한 존재 시간성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통찰을 방해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주제적인 현존재의 주제적 존재론의 소홀함. 맞죠? 현존재 자신을 주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 그리고 이 문제와 연관하여 다시 합니다. 얘도가 한 칸 더 멀리. 첫 번째가 존재 질문 일반을 소홀히 했어. 존재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현존재와 이 현존재 자신의 역사성을 구성하는 세계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존재 질문을 소홀히 하니까 이와 연관하여 현존재 자신의, 그죠? 현존재 자신의 주제적 존재론도 결여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칸트적으로 말하면 바로 주체의 주관성, 여러분. 주체의 주관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선행적인 존재론적 분석론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주체의 주관성을 존재론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의 주관성의 역사성을 형성하는 그 인간 자신의 주체 자체의 역사성은, 그죠? 그 존재로는 소홀히 했다라는, 분석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주체 철학은 뭐야? 자기의 역사성을 망각한 그러한 동떨어진 섬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이졸리얼테스 주프젝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역사와 사회로부터 분리된 그런 주체인 것처럼 그래 돼버렸다라는 거야. 재밌죠?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러니까 주체의 주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을 선행적으로 하고, 하이데거 자신처럼 하고 주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주체의 주관성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론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대가리가 있기 전에 이미 사회와 역사가 앞서 존재했다라는 이 존재론적인 영역 안에서의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대신에 칸트는 모든 본질적인 그러한 계속 형성돼 나감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입장을 교리학적으로 넘겨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내 도그마티슈가 나옵니다. 교리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의 신학의 용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독단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물론 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거야.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말하듯이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체의 주관성의 존재론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는커녕 그건 안 하고, 그럼 뭘 했다라는 거야? 그건 안 하고 데카르트의 철학을 교의학적으로 독단적으로 넘겨받는 것을 그쳤다라는 거야. 이래 대해서 데카르트랑 같은 철학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나 이때에 그의 시간의 분석론은, 칸트의 시간의 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주체 안으로 도로 취함에도 불구하고 전승된 통속적 시간 이해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이 현상을 주체 안으로 도로 취했어. 맞죠? 대가리 안으로 시간을
집어넣은 거야. 사실은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었어요. 모더니즘 철학에서. 모데르네에서는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게 되면서 이거는 순진한 철학으로 격화돼 버렸잖아. 뭐죠? 시간을 인간의 머릿속에 넣음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철학을 칸트가 주었다라고 하는, 자연 지배와 기술 지배의 문명에 세례를 주는 그런 인식론을 칸트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그 뒤에 문명이 그런 식으로 문화가 나갔다라는 것에 있지만, 칸트 자신의 시대에만 해도 엄청난 자연과학의 발달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어요. 시간을 대가리 속에 넣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왜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주체가 이제는 객체를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던 게 바로 이 시간을 대가리 속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였어요. 이거는 철학사에서도 그런 주체 안으로 이 시간의 현상을 도로 취함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시간의 분석은 여전히 전통적인 전승된 그러한 통속적 시간 이해에 방향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속적 시간 이해가 뭐야? 인식론적인 시간이에요. 존재를 언제나 눈앞에 있음으로 보는 거. 대가리 안에서 존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객체, 이 세계의 존재가 나의 인식과 마주대함, 게겐바르트 독일어로 마주대함의 시간성.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칸트로 하여금 칸트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방해해버렸어. 칸트가 뭘 하는 걸 방해했지? 곧 초월론적인 시간 규정의 현상을 그것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 속에서 산출하고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는 것을 방해해버렸어. 그러니까 초월론적 시간 규정의 현상을 그것의 고유한 구조와 기능, 곧 존재론적인 구조와 기능 안에서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는 것을 방해해버렸어. 이거는 왜? 인식론으로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대가리 속에 있는 이상은 현존재 자신의 역사성은 없어요. 여러분, 분석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훗설도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예도뿐만 아니라 가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철학의 대가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줬는데 하이데거의 이 출발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껏 부족한 존재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하이데거의 철학에 한껏 부족한 딜타이의 삶의 체험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현존재 분석론으로 출발하는 이 하이데거의 철학을 철학으로까지는 못 내려간 거야. 결국 칸트의 인식론, 신칸트 학파의 그 시대의 19세기 말부터 일어났던 거기에 붙잡혀서 훗설 역시도 인식론적인 틀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전통의 계속되는 후속적 영향사에 따라서 볼 때, 영향에 따라서 볼 때 결정적인 시간과 나는 생각한다 사이의 연관은 완전히 어두움에 쌓이게 되었고, 이 연관은 심지어 문제조차도 된 적이 없었어. 줄 빡빡 치십시오. 아무도
이걸 아는 자가 몇 명이 되겠어? 전공자 외에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 학부 전공 해갖고는 이해도 안 되고요. 전문가 외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뭐야? 시간과 나는 생각한다 사이의 연관이 뭐야? 얘도 철학 들은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야? 시간과 나는 생각한다 사이의 연관이 뭐야? 그게 칸트가 데카르트를 따라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뭔 뜻이냐고? 그건 바로 통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결국은 이히 덴케는 뭐야? 코기토예요.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결국은 인식 바깥으로 들어온 그 현상을 도식을 통하여 오성적 범주와 연결시킨 그 내용물을 인식 주체는 언제나 자기의, 그죠? 인식 주체는 언제나 이히덴케 아래로 포섭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이것은 바로 타자의 인식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이히덴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시켜서, 그죠? 여기에서 자기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통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페르셉지온. 여러분, 얘도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각을 통하여 자기 의식과 물 자체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뭐야? 이희라 그러는 게 무한자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율 배반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아페르셉지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기토를 통각의 통일성 아래로, 자기 의식의 통일성의 그러한 담론 아래로 칸트가 갖고 왔고, 이것은 바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갖고 와갖고 대가리 속에 있는 오성의 능력 아래로, 그죠? 나는 생각한 아래로 포섭시키는 오성에서 이성으로 가는 그런 넓은 지평 아래에서 칸트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데카르트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간과 이히덴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사이의 그 연관, 결정적인 연관이 존재론적 분석으로 밝혀지기보다는 어두움에 쌓이게 됐다라는 거야. 인식론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현 존재를 앞서 규정하고 있는 그 현 사실성은 분석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입장을 물려받음을 통하여 칸트는 본질적인 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현존재 존재론에 대한 어떤 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론, 그리고 이 주체가 갖고 있는, 현존재가 갖고 있는 주체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기 전에 그 존재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고 그 존재에 언제나 이미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그 역사성, 그 분석은 사라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존재 질문을 묻는 그 존재론적 분석은 전부 다 칸트건 데카르트건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홀은 데카르트의 가장 고유한 성향의 의미에서 볼 때는 결정적인 소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기토 숨,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과 더불어서 데카르트는 철학에다가 새롭고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데카르트의 확실성, 철학에다가 새로운 확실성을 준 거예요. 이거는 중세 철학이 중세 철학을 해체한 유일한 업적이 바로 이 데카르트가 이겁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확실성으로 출발하는 철학을 만들어냈죠. 물론 그 뒤에 신존재 증명으로 성찰 메디타치오네스에서 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이러한 급진적 시작점에서 규정되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레스 코기탄스의 존재 방식이에요. 레스 코기탄스가 뭐예요? 생각하는 사물이에요. 이 생각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은 분석하지 않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이데거 자신이 하려고 하는 나는 존재한다의 존재 의미는 분석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규정되지 않았다라.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에서 숨의 존재 방식이 코기토의 존재 방식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를 묻지 않았어 숨에. 그래서 나홀로 동떨어진 주체 철학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칸트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헤겔은 조금 뭔가 달라. 그래서 헤겔까지는 못 끌어들이고 있어요. 헤겔은 끌어들일 수가 없어. 여기 안 맞아 지금. 헤겔의 절대 정신은 신이거든, 여러분. 신학이거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코기토 숨의 불분명한 존재론적 토대를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는 이런 일은 존재론의 역사 안으로 해체하는 소급해 들어감의 길에서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이것을 성취시킨다라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면서 소급해 가고 있잖아 지금. 누가? 하이데거가 그 길 위에서 이러한 불분명한 존재론적 토대를 끄집어내서 부각시켜야 되는 이것은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체류하는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에얼브링트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데카르트는 존재 질문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가 존재 질문을 소홀히 취급해야만 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증거를 해석은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데카르트가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도달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 어떤 견해인가 하면은 바로 절대적인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의 절대적인 확실성과 더불어서 이 존재자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은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견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코기토로부터 출발하는 철학, 요거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확실한 코기토는 확실한 뭐를 만들어요? 확실한 객관성을 만들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코기토 주체 철학은 확실한 객체 철학을 만들어. 거기에서 양쪽으로 분리된 이원론적 철학이 근대에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체 철학은 언제나 분리된 객체를 전제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야. 하이데거가 밝히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면제됐다라는 거야. 이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질문하는 게 면제됐다라고 착각한 거야.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견해는. 그래서 데카르트에게서 이 존재자는 이러한 소홀함에서 이로써 또한 완전한 존재론적인
뭐죠?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머물러 있게 됐어. 맞죠? 근데 여기 라틴어로 시베 멘스 시베 아니무스 이래놨어.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물은 뭐야? 그것이 정신이든 영혼이든 상관없이 이 레스 코기탄스가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그리고 이러한 소홀함에 머물러 있고 규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게 됐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홀함을 지가 하겠다라는 거야. 하이데거 자신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본적인 고찰을 그의 성찰에 근본적인 고찰을 수행하고 있는데 바로 중세 존재론을 그에 의하여 푼다멘툼 인 콘쿠스움, 라틴어입니다. 푼다멘툼 인 콘쿠스움. 인 콘쿠스움은 토대가 없는 불안정한, 뭔가가 흔들리는 불안정한 토대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불안정한 토대로서 정립되었던 바로 이 존재자, 확실한, 불안정한이 아니라 확고하고 안정된 인 때문에 예도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푼다멘툼 인 콘쿠스움, 인 콘쿠스움은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대. 그러니까 현존재, 주체 철학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에 의하여 푼다멘툼 인 콘쿠스움, 그러니까 확고한 토대로서 정립된 바로 이 존재자애로 중세 존재론을 옮겨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찰의 고찰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중세의 신학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그 중세 존재론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자기의 성찰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스 코기탄스, 생각하는 사물은 존재론적으로는 엔스로 규정돼. 엔스는 존재자입니다. 존재자로 규정되며 바로 이 엔스, 존재자의 존재 의미는 중세 존재론에서는 언제나 엔스 알스 엔스 크레아툼, 이 존재자는 피조된, 창조된 존재자로서 이해하는 바로 그 이해 안에서 중세 존재론에서는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자는 언제나 신의 피조물의 존재자로서 존재되었고, 이 세계의 존재론은 두 개입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가 신이에요. 신의 존재론. 크게 나누면 신의 존재론, 피조되지 않는 존재자, 신. 그 다음에 이 세계 전체, 창조된 존재자. 이래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은 뭐냐? 엔스 인피니툼, 라틴어로 무한한 존재자로서의 신은 다스 엔스 인 크레아툼, 뭐죠? 창조되지 않은 존재자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어떤 것을 헤얼 게슈텔트 하이트, 어떤 것이 생산되어 있음에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게샤펜하이트, 창조되어 있음은 고대의 존재 개념의 본질적인 구조 계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헤얼슈텔레는 제작하다, 창조하다예요. 어떤 것이 창조되어 있음, 어떤 것이 생산되고 제작되어 있음, 어떤 것이 생산되어 있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창조되어 있음은 사실은 이 창조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존재론의 특징이기만 한 게 아니라 고대 존재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밥 먹듯이 나타나는 존재론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 존재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존재 개념의 본질적인 구조 계기가 바로 뭐죠? 고대 존재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그게 바로 제작되어 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작되어 있음, 또 뭐죠? 또 뭐야? 생산되어 있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래?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중요한 거. 이런 걸 다 놓치게 돼 있어. 여러분, 포이에시스가 뭐야? 프락시스와 그 다음에 또 테오리아와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를 나누잖아. 그런데 이 포이에시스의 근본 뜻이 생산하다, 제작하다야, 여러분. 이거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과 연결되는 이론이에요. 그의 미학은 문학 이론과 다양한 예술론을 창조하고 있죠. 예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야? 포이에시스야. 창조하다. 근데 뭐야? 예술가가 창조하다는 거예요. 생산하다, 제작하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존재론적 개념이었어요. 이게 뭐야? 예술가들의 세계였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사물을 조작하여서 생산하여 창조하는 것. 이건 바로 고대 존재론의 특징이었어. 이런 포이에시스를 근본적으로 하여서 자기의 미학을 자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감벤인데, 아감벤이 언제나 이미 이러한 고대 존재론의 특징을 끄집어낼 때 그의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이데거에게 빚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아감벤까지 통합시켜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존재론에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이 생산하다, 제작하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산과 제작이 존재론에서 근본적인 거였는데, 이것은 바로 중세로 가면서 신의 창조와 관계되게 되었고, 신의 창조와 창조되어 있음, 이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되어 있음과 생산되어 있음은 고대 존재론에서 뭐죠? 고대 존재론과 중세 존재론을 지배했던, 그래서 데카르트와 심지어 칸트에게까지 유래되었던 그러한 형이상학적 질서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정말 그래서 외관상의 철학함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숙명적인 선입견을 심어 놓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은 바로 그 선입견에 근거하여 그 이후의 시대가 주제적인 존재론적인 게미테스, 심정이나 감정의 분석론을 존재 질문을 실만으로 해서, 또한 동시에 전수된 고대 존재론과의 비판적 아우스아이난들 제중 대결로서 바로 이러한 심정을 주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분석하는 분석론을 소홀히 하고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게미트, 감정, 심정,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근본적인 게미트의 이 개념을 뭐랑 연결시켜요? 나중에 기분 잡혀져 있음. 그러니까 이 기분 잡혀져 있는 인간의 심정은, 이 인간의 심정을 인식론적으로만 파악했다는 거예요. 심정은 뭐죠?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상태로만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심정을 결정하는 건 인간의 주체의 기분이 아니라 이 세계의 전체의 분위기와 관계되는 존재론적 문제라는 거를 그 뒤에서 존재와 시간 뒤쪽에서 밝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심정을 단지 이런 존재론적 분석론과 분리해서 단지 인간의 대가리와만 관계하든 인간의 주체와만 관계하는 그러한 인식론적 개념으로 그저 축소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가 존재론적으로 확대해서 분석하겠다 이 말이야, 하이데거가. 데카르트가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테르미놀로기 게브라우후트 지트 예널 예들 캔널 데스 미테랄터스, 그리고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전문 용어들을, 신학의 용어들을 데카르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중세를 조금 공부한 전문가나 지식인 모든 지식인들은 알게 된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를 조금만 아는 사람도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자였지만은 데카르트가 의존하는 것이 중세 신학이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나 이러한 발견과 더불어서 철학적으로 자, 이러한 중세 존재론이 레스 코기탄스, 뭐죠? 생각하는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든 규정하지 않든 이러한 문제에 계속해서 중세 존재론이 관여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원칙적인 영향 범위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한은 바로 이런 발견으로서 철학적으로 아무것도 획득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철학적으로 유익을 얻도록 진보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서구 형이상학의 철학 속에 묻어 있는 신학의 모든 잔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이 제거에는 니체의 영향이 있었던 거야. 각주 하나 안 쓰고 있지만. 이해가 돼요? 그 형이상학 전체에서 신의 흔적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인간의 진정한 역사성으로부터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묻는 그러한 철학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과의 완전한 결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체해버리는 게 바로 이 존재와 시간의 목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범위, Diese Tragweite ist erst abzuschätzen, wenn zuvor Sinn und Grenzen der antiken Ontologie aus der Orientierung an der Seinsfrage aufgezeigt sind. 이래 나와 있어. 자, 이 영향 범위는 앞서 고대 존재론의 의미와 한계가 존재 질문의 방향 잡음으로부터 제시될 때야 비로소 이 영향 범위가 평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 나가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mit anderen Worten, 다른 말로 하면은 해체는 바로 존재 시간성의 문제틀의 빛 안에서 고대 존재론의 지면을 해석하는 과제 앞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기 해체는 누구야? 자기가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해체로는 이제 존재 시간성의 문제의 빛 안에서 고대 존재론의 지면을 해석하는 그런 과제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야.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고대의 세계 존재자의 존재를
고대적으로 해석하는 바로 그것은 어디에 방향 잡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이 세계와 자연의 방향 잡고 있다라는 거 맞죠? 존재자의 존재를 고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도 세계와 자연의 방향 잡고 있어. 이거는 비슷한 거야, 하이데거랑. 두 번째, 이러한 고대적 해석은 실제로 시간으로부터 존재의 이해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존재 시간성을 말하듯이 칸트 그 뒤로 데카르트 모든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 역시도 시간으로부터 자기의 존재 시간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같이 가는 거야, 하이데거랑. 나중에 밝혀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존재 시간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 문서는, 도쿠멘트는 뭔가 하면은, 물론 증거 문서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증거 문서는 뭔가 하면은 존재의 의미를 파루시아나 우시아로서 규정했다라는 거야. 고대 철학이. 파루시아는 도래하는 존재, 우시아는 현존하는 존재, 다 현존과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파루시아랑 우시아로서, 그죠? 존재의 의미를 규정했다는 거.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성은 뭐야? 이 시간성은 현재에 맞춰진 시간성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현존의 형이상학이었다는 거야, 서구 철학은. 자기 이전에. 데리다가 보이죠, 이제. 데리다가 이거를 갖고 가서 하이데거를 존재 개념으로 또다시 현존의 형이상학자로 몰아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존재 개념을 이해 못했다니까. 내가 그걸 나중에 강의를 열겠다니까요. 원어를 분석하면서 글쓰기와 차이 논문을 하나하나 뜯어서 역으로 해체하면서, 여러분, 지 선생을 오해한 거야, 여러분. 나중에 봅시다. 근데 데리다가 문자로 갖고 간 거는 그의 업적이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이데거를 그렇게 몰아간 건 지 역시도 서구 형이상학에 빠져 있는데, 지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를 곳곳에서 인정해요, 지도. 그런데 자기 선생인 하이데거를 그렇게 그 작은 논문으로 이 엄청난 사고를 요약한다고요. 기가 찰 노릇이야,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재론적이고 존재 시간론적으로, 시간적으로 현존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현존, 독일어로 안베젠하이트야. 그런데 존재자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현존으로서 파악되었어. 고대로부터 중세를 지나서 데카르트, 칸트에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건 해겔도 그래. 해겔도 현존으로 파악되었고, 곧 이 존재자는 특정한 시간 양태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서 이해되고 있는데, 그건 바로 게겐바르트, 현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야? 다른 말로 인식론적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중세와 하이데거 이전의 근대 철학, 니체는 제외입니다. 그 전에 모든 철학자들은 뭐죠? 현존의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 시간성은 뭐야? 템포랄리테트는 뭐야?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와 과거를 소거한, 언제나 영원히 현존하는 현존의 형이상학. 그 뭐야? 대가리 속의 시간, 인식적 시간 외에는 이 형이상학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인간의 역사성을 그래서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침내 현존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든. 그래서 뭐야? 틸리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고전적인 신학 전통, 중세의 신학 전통과 더불어서 신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야, 여러분.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야. 영원한 지금인 거야, 여러분. 근데 인간의 역사는 이게 아니겠죠. 신학에서나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는 신학에서 할 일이고, 하이데거는 철학자잖아. 이런 형이상학은 인간의 시간성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는 인식론적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재미있어. 자, 마지막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존재론의 문제틀은 모든 존재론의 문제틀과 같이 그것의 실마리를 현존재 자신으로부터 취하고 있어. 맞죠? 인간이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고대든 중세든 신과 인간이 중요한 거겠죠, 중세도 당연히. 인간이 없는데 뭔 신학이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현존재, 곧 인간의 존재는 통속적 정의에서든 철학적 정의에서든 조온, 로곤, 에콘이라는 말로서 한정되었어. 그죠? 지금까지 철학은, 종래의 철학은 조온, 로곤, 에콘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성적 존재로 한마디로 서양 철학에서 규정된 그런 그리스어인데 말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영혼, 로고스를 가진 그러한 정신과 영혼, 조애, 여러분. 이성적 존재라는 거야. 이성적 동물이란 뜻이야, 여러분. 근데 그 로고스 말은, 로고스의 뜻은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말이 중요한 거야. 말하다. 말하는 존재. 그래서 로고스와 이성과 말과 이성을 통하여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봤다라는 거야. 고대 철학부터. 그러니까 뭐야? 인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고대에도. 자기가 현존재가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빼어난 그런 존재자로 선택한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 조온, 로곤, 에콘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해가 됐죠? 왜? 말하는 생명체니까. 조예가 생명이잖아. 그게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 생명체는 뭔가 하면은 그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음을 통하여 규정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로고스에서 레게인이 나왔는데, 이 레게인, 말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말을 im ansprechen und besprechen begegnen 자이엔된, 말을 걸고, 그리고 말을 걸고 말을 건 것을 서로 협의하는 이런 것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 구조를 획득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레게인이 서구 형이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존재와 더불어서. 말, 로고스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라톤에게서 계속 발전되었던 고대의 존재로는 디알렉틱이 되었어. 디알렉틱은 변증법이야. 변증법은 말을 서로 건네고 받고 하는 뭐야? 대화술인 거예요. 삼파술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이 디알렉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잖아, 여러분. 소크라테스랑 대면시키고 학생들을, 그죠?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계속 발전되는 고대 존재로는 대화술, 곧 변증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발전된 존재론적 실마리 자체를
마무리 작업하고 정리 작업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로고스의 해석학이 나타났어. 로고스의 해석학을 정리 작업함과 더불어서 자라난 게 바로 존재 문제를 보다 더 철저하게 틀을 잡을 가능성이 자라나왔어. 이게 이제 플라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디알렉틱, 진정한 철학적 당혹감이었던 이 디알렉틱 대화술, 변증법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어. 누구한테로 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로 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대화술과 변증법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갖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보다 더 철저한 지면 위에 세워서 그것을 지향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레게인 자체, 말하다, 혹은 노예인, 누스,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유하는 이러한 말과 노예인, 사유, 이 둘은 어떤 눈앞에 있는 것을 소박하게 지각하는 것, 곧 그것의 순수한 눈앞에 있음 안에서 어떤 눈앞에 있는 것을 소박하게 순진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됐고, 이미 이것을 파르메니데스는 너무 대단하죠 하이데거.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를 해석하는 라이트 반트가 주도적인 끈, 주도적인 어떤 실로서, 끈으로서 취했는데, 이런 두 개, 레게인과 말하다와 또 노예인, 생각하다, 이 둘은 바로 존재 시간적인 순수한 어떤 것을 순수하게 현재화한다라는 존재 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고대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 인식론적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언제나 모든 사태를 현재화시켜요. 하이데거도 이 존재 구성 틀에서 나중에 말한다니까, 레데라고 하는 독일어로 말. 레게인은 언제나 모든 존재 사태의 과거든 미래든 모든 것을 현재화시켜. 얘도가 현재 말하잖아. 말은 언제나 현재화와 관계되어 있어요. 독일어로 게겐웰티겐이라고 나와 있어. 이 현재화의 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재화의 구조 안에서 그것으로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존재자, 그리고 본래적인 존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이 존재자, 이해되고 있는 이 존재자는 따라서 그것의 해석을 바로 게겐바르트를 붙여서 쓰면은 현재인데, 독일어로 게겐바르트를 여기에서 게겐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앞으로 떼고 바르트를 따로 떼서 하이픈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주대한다라는 뜻이야. 게겐, 대면에서 저쪽에 있는 것이 바르트, 현존한다라는 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태가 마주대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러한 마주대함을 고려해서만 그것의 해석을 얻고 있다라는 거야, 이 존재자 역시. 그래서 그 존재자는 언제나 우시야, 현존으로서 개념 파악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대 존재론, 중세 존재론, 데카르트, 칸트, 헤겔, 자기 이전의 대부분의
철학 전통이 신뢰했던 건 바로 하나의 시간에만, 하나의 존재 시간성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재고, 현재는 마주대함이고, 현재화, 현재 지금 나의 대가리에 나타나고 있음. 인식론적 시간. 그러니까 인식 밖에서 인식을 결정하는 존재론적 시간이 아닌 인식의 시간으로만 존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현재의 현전의 형이상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고 이제 자기는 현존재 분석론에서 이러한 인식론적 시간인 현전의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자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하는 그러한 기초 존재론적 시간성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성, 거기에서 신이 들어왔고 형이상학이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신적 존재를, 신학의 모든 잔재를 없애버리고 인간 자신의 역사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철학을 수행하겠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의도였다는. 재밌었죠.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도 TV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1차 자료. 재밌어요. 13번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철학자 예도 TV를 가능하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14번째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주스!